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가져올 주제는 그 쉽게 설명하는 29cm 아키텍처 매니페스토라고 적어 왔는데, 그 용어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일하는 그 문화라던가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거 정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말에 좀 1년을 좀 돌아보는 회고를 하면서 그 29cm의 제품팀이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되게 많은 프로젝트를 이 동료분들이랑 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국 커넥트를 시작으로 해서 뭐 ISMS도 있고, 뭐 신규 정산, 신규 쿠폰, 뭐 매입 물류 연동, 또 이곳 이크도 있었고, 뭐 디자인 시스템이나 뭐 추천 엔진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곳 테드라던가 이곳 해커톤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작년 한 해 동안 모두 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 그리고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아마 저희 70명이 넘는 엔지니어링 구성원 분들이 여기 프로젝트 이름에 하나씩은 꼭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다음 다 포함될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보니까 이거 제가 외부 발표 때도 자주 쓰는 장표고 사실 2022년까지 적혀 있긴 하지만 작년 23년에도 정말 빠르게 크게 성장을 했어요. 18년부터 23년까지 현재도 그렇고 저희가 건강한 흑자로 성장을 하면서도 그 속도도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이나 다른 데보다 되게 빠르게 좀 커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괜히 기분이 좋으면서도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좀 막연한 좀 불안감이 좀 생기긴 했었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잘해왔다는 것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잘할 것이다 라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의 결과는 그 과거 시점과 과거 실행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실행했을 때 그에 따른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느냐를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점 트래픽이 커지고 뭔가 고객의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는 또 요구사항도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요즘. 과거에는 그냥 리소스 부족으로 또 이제 우선순위가 좀 중요하지 않고 아직 시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았던 그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이제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규모가 커질수록 그 뭔가 ISMS라던가 또 그룹사 전체 뭐 ERP 매입 연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규모가 커지면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수적인 일감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과 같은 어떤 일하는 방식과 구조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면서도 고객의 높은 기대치를 계속 충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계속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건 구글의 제프 딘이라는 되게 유명하신 엔지니어 분이 말하신 건데 누가 말했냐 이런 걸 떼더라도 한번 읽어보면은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서의 다음 단계의 성장을 위해서는 매우 근본적인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개발할 때도 가끔 이제 뭐 제가 많이 그러는데 성능 좀 얘기 가끔 하잖아요. 뭔가 개발 끝나고 나면 굳이 왜 지금 얘기 이럴 때도 있는데 뭔가 기존 뭐 트래픽이나 이런 거 성능에 뭐 20, 30%, 뭐 60%까지 성장시키는 거는 뭐 향상시키는 거는 기존 구조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트래픽을 뭐 3배, 5배, 뭐 성능이나 효율을 그 뭐 몇 퍼센트 수준이 아니라 뭐 몇 배 수준으로 막 늘리려고 하면은 구조 자체를 바꿔야 돼요, 사실은. 개발 방식이나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동기식 API를 쓰던 거를 뭐 비동기 메시징으로 바꾼다던가 트래픽을 뭐 대량으로 받기 위해 뭐 중간에 버퍼를 둔다거나 구조 자체를 아예 달리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그 엔지니어링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나 또 일하는 팀 구조에서도 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서 사실 제가 그 20년 8월에 입사를 하고 한 작년 8월쯤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물론 별로 티는 안 났죠. 맨날 헤헤거리고 다니니까 티는 안 나는데 나름의 좀 고민을 했거든요. 한 3년 정도 되니까 그동안에 이제 보통 사람이 어떤 특정 시기가 오면은 삶을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 돌아봤을 때 그동안은 잘해왔는데 앞으로의 도전은 더 클 것 같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실행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그 일치된 목표 그리고 뭔가 일관된 의사결정을 기준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만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목표라던가 의사결정의 기준을 최대한 싱크를 맞춘 후에는 최대한 팀 내에서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나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만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 매니페스토라는 거를 작년 5월에 한번 적어보고 제가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점진적으로 좀 고쳐가고 있기는 한데, 요거는 간단히 말하면은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랑 그 일하는 방식을 좀 섞어 놓은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아키텍처는 보통 이제 시스템이 그 처리해야 되는 어떤 요구 사항을 그 해결하기 위한 뭐 구조나 뭐 의존 관계나 또 뭐 구성 요소, 동작 원리 이런 걸 적은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랑 의사결정의 기준을 정리한 게 이제 아키텍처 매니페스토라고 좀 정리를 했어요. 선언서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가 추구하는 저희의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임팩트라고 한번 적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릴라이어빌리티, 세 번째는 프로덕티비티. 말은 뭐 멋있게 썼는데 그냥 임팩트는 임팩트고, 그 릴라이어빌리티는 주로 이제 안정성을 말하는 거고, 그 프로덕티비티는 요즘 제가 고민하는 건데 생산성이에요. 지금 팀이 20년 8월에는 그 29명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73명까지 늘어났는데 저희 되게 많아요. 근데 그 3년 사이에 이 정도 이렇게 규모가 빨리 커졌고, 팀의 개수도 3, 4개였다가 지금은 10개 정도 될 거거든요. 과거에 없었던 QA, 추천, SRE만 보더라도 또 플랫폼도 생겼었고, 그래서 되게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데 생산성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하고 있어요. 뒤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그 각각의 임팩트, 릴라이빌리티, 프로덕티비티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드리고, 24년 이후에는 저희가 이런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각의 일감들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팩트고요. 임팩트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 비즈니스 가치를 좀 빠르게 출시할 수 있는 서비스 구조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즉 지속적으로 고객 가치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한 말인데 가끔 제가 하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들끼리 농담처럼 하는 건데, 고객들은 사실 관심 없어요. 29cm가 내부에서 뭐 자바를 쓰든지 파이썬을 쓰든지 뭐 니들이 AW를 쓰든지 GCP를 쓰든지 뭐 추천도 뭐 자체 엔진을 쓰든지 뭐 외부 거를 가져다 쓰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고, 고객이 관심이 있는 거는 29cm에 들어왔을 때 29cm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컨텐츠, 상품이 무엇이고 되게 좀 경쟁력 있고 좋은 가격으로 감도 높은 상품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지를 더 궁금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항상 우리의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시는 것을 그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그 두 분이 있는데, 이미 잘 아시는 방송인이면서 그 요리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인데, 그 백종원 님이랑 이연복 님 예전에 그 짤이 막 돌아다녔었어요. 전 이거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 두 사람의 어떤 뭐 성향이나 이런 건 다를 수 있는데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완전히 똑같아요. 보면은 이 왼쪽 장면이나 그 오른쪽 장면이 뭐냐면, 그 손님한테 본인들이 만든 또 아니면 가이드하는 음식을 손님들이 정말 잘 먹고 있는지, 남은 음식은 무엇인지 이런 거 다 일일이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객을 분석하고 이 음식이 먹힐 것 같으면 더 고도화하고 아닌 것 같으면 메뉴까지도 바꿔버려요. 그 실제로 자기들이 음식을 먹어보면서 맛있는지 고객 입맛에 맞는지를 다 체크하는 거죠. 심지어 여기 이연복님은 그 중국에서 짬뽕을 직접 만들어서 팔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지역은 짜장면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짬뽕이 안 팔려, 맵대. 그러니까 자기가 물어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짬뽕을 팔러 갔는데 메뉴를 바꿔버려요, 짜장면으로.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시식까지 하는 거죠. 뭐 그 후에는 어떻게 됐을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저희가 좀 이런 식으로 그 임팩트를 계속 추구하는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임팩트는 어떤 그 내용이냐면, 오로지 우리의 그 시스템, 우리가 개발하는 거,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에 그 본질은 고객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외부에 뭔가 새로운 신기술이나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막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긴 하거든요. 좋죠. 좋아요. 좋은데 그것조차도 고객이 원하시는지 좋아하는지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뭐 예전에 제가 뭐 면접을 보거나 할 때에도 소위 저는 이제 뭐 기술 뭐 백화점이라고 할까 뭔가 다양한 기술을 많이 써보셨는데 실제로 그게 고객을 위한 액션이었다기보다는 자기 어떤 직접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액션이었던 경우가 좀 있었던 분들은 좀 함께하기 어렵다는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임팩트, 고객한테 정말 중요한 그 개발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게 우리 팀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4년 이후에는 저희가 임팩트를 위한 기술을 좀 계속 추구해 왔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그 개념으로 그 도메인을 쪼개고 팀 내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좀 운영을 해왔죠.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는 사실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영상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지겹죠. 이제 저도 지겹고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뭐 충분히 인지할 거고 자,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임팩트를 위한 기술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지금 서비스 플랫폼이나 리스팅 백엔드에서 지금 검토까지 하고 진행하고 있죠. 그 EDA랑 이벤트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한 그 통신 구조 뭔가 좀 바꿔가지고 좀 제품을 개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실시간 이벤트 파이프라인이랑 그 실시간 추천 엔진. 저는 이 세 가지를 그 고객의 임팩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24년 이후에 계속 좀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연관된 분들은 그 뭔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은 그 고객이 원하는 거를 빠르고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제품팀이 되어야 한다. 이게 저희의 첫 번째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릴라이어빌리티입니다. 이 영어가 되게 어려운데 그 대량의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서도 그 시스템에 장애나 버그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는 이제 그 작년에 되게 높은 거래액을 만들어냈고 올해 목표도 되게 높거든요. 아직 제가 수치를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되게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맞는 다양한 기능이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고객은 관심 없어요. 니들이 어떤 개발을 하건 뭐하건 간에 그 서비스의 안정성은 항상 높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은 냉정해요. 가끔 이제 고객 VOC 보면은 제가 장애 나고 나면 직후에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고객 VOC에서 되게 강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X라고 표시했는데 강한 뭔가 의견을 주시면 전 사실 그분들이 되게 고마워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분들은 뭐냐면 글을 안 남겨요. 그냥 앱을 지웁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에서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시는 분들은 29cm의 애정이 강해서 나가진 않아요. 그냥 뭐라도 좀 더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지. 진짜 무서운 분들은 앱을 지우고 떠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서비스의 장애가 자주 발생할수록 그 기간이 길고 그 잦을수록 고객은 떠나게 됩니다. 그럼 길게 보면 저희의 서비스가 점점 경쟁력을 잃고 생존을 할 수 없게 되는 이슈가 발생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객이 원하는 기능은 계속 만들면서도 그러니까 시스템, 안정적인 시스템의 변화는 계속 추구하면서도 장애가 발생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도전이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그래프 보여줬죠.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저희가. 그거에 맞는 서비스 안정성을 항상 지켜가야 되는 게 저희의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되게 짧게 한번 얘기할 건데 장애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냥 엄청 요약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안정성을 높인다는 거는 그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 해가지고 뭔가 그 단일 장애점의 뭐 구간을 지속적으로 없애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특정 영역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그게 전체 영역으로 번지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안정성을 높인다는 그런 이론이나 뭐 경험은 되게 많겠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릴라이어빌리티를 위한 그 기술은 요 크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은데 되게 많겠지만 첫 번째는 아직도 못하긴 했어요. 근데 의도적인 그 실행이라 좀 받아주시면 좋겠고 그 서비스 군별로 데이터베이스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 메인 데이터베이스가 한 대예요. 물론 라이트랑 리더 뭐 해가지고 그 리플리카 있고 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메인 데이터베이스 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두 번째로는 카나리 배포 구조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거시 아키텍처를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필요한데 우선은 이 중에서 뭐 카나리 배포만 짧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별거 아닙니다. 카나리 배포라고 하면은 그 신규 기능이 배포가 됐을 때 그 신규 피처에다가 트래픽을 아주 약간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어봤더니만 이슈 없네, 버그 없네, 성능도 괜찮네. 그럼 5% 넣었던 거를 10%, 15%, 20%, 50% 괜찮다 싶으면 100% 전달하는 거. 이게 카나리 배포예요.
그래서 안정성이 검증되면은 전체 트래픽을 전달하는 건데 사실 이러한 구조가 완성되면은 첫 번째로는 그 코어 서비스 배포할 때마다 안정성이 되게 올라갑니다. 사실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22년 3월이랑 10월쯤에 아이템 서비스에서 장애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팀에 비해서 아이템 서비스에서 장애가 나면 제가 조금 민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아이템은 밑단이거든요, 완전. 그래서 아이템 서비스에서 장애가 나면은 커머스도 장애가 나고 클레임도 장애가 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시 쪽도 전 장애가 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밑단에 있는 코어 레벨에서는 그 서비스 장애에 대한 여파, 파급 효과가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민감하게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카나리 배포가 만들어지면은 그 아이템 서비스 같은 코어에다가 적용을 하면 신규 피처 배포하더라도 좀 아주 약간만 장애가 발생하겠죠. 코드에 버그가 있더라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배포할 때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사실은 그 당시에 장애가 났을 때에도 1년에 2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우리 이름 얘기하면 안 되죠. 저기 그 누구랑 우리 동료분들이 되게 막 힘들어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코드를 잘 짜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사실 100% 그렇게 하긴 어렵잖아요. 장애라는 건 찾기 힘드니까. 그때 이제 구조적으로 그 개발자 분들의 심리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사실 요 내용은 그 호성님이 SRE 팀장으로 입사하셨을 때 처음 원어원을 할 때 제가 가장 먼저 얘기했던 거 이거긴 해요. 호성님 카나리 배포 만들어 주세요. 웃으면서 했죠. 예. 이거 올해 안에 꼭 되길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안 계시나요? 지금 그래서 올해 그 로드맵에 있긴 합니다. 2분기에 검토하고 3분기 중에는 요 카나리 배포를 팀 내 적용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얘기하셨고 제가 되게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제 프로덕티비티인데 요것도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팀의 확장, 변화 그런 과정에서도 팀의 전체적인 생산성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럴 위한 그 업무 환경이나 좀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팀원이 추가되거나 팀이 변화되더라도 언제나 팀의 높은 생산성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게 프로덕티비티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동료가 늘어난다고 해서 팀 전체 역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늘어난 만큼 의사소통 비용이 증가하고 비효율이 암묵적으로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그 신규 채용을 통해서 동료가 확보가 됐는데 생각보다 일이 뭔가 안 줄어드는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생산성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생각하는 팀 역량 공식이 있는데 몇몇 분들한테 가끔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하죠? 팀 전체 역량, 그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운영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 전체 역량을 팀 전체 역량이라고 했을 때 그 단순하게 구성원의 전체 평균치 곱하기 구성원의 수가 전체 역량이 되겠죠. 그죠? 너무 단순하죠. 그럼 팀 역량을 늘리려면은 기존 구성원들의 역량을 점진적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신규 채용을 통해서 구성원의 수를 늘리거나 그러면 곱하면 커질 거 아니에요. 여긴 약간의 허수가 있는 게 사실은 그 평균 역량 곱하기 구성원의 수에다가 저는 이제 팀 생산성을 또 곱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 의사소통.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업무를 할 때에도 여기저기 다 찌르고 다니고 물어보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단일 채널이 있어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교통정리되고 이러고 우리가 업무 프로세스를 잡고 뭔가 뭐 지라 티켓을 만들건 아니면 슬랙에서 뭐 단일화된 채널을 만드는 모든 것들이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팀 생산성은 팀의 구조나 업무 방식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되게 좋은 팀은 그 팀 생산성이 1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봐요. 뭐 케미라고도 하고 시너지라고도 하고 뭐 팀워크라고도 하죠. 케미가 좋은 팀이 좀 몇몇 개 있죠, 저희 팀에도. 근데 팀 생산성이 되게 낮으면은 아무리 뽑아도 그 팀 전체 역량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에는 그 리더들, 저를 비롯한 리더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니들이 뭔가 지금 팀 구조를 잘못 잡은 건 아닐까? 뭔가 좀 해야 되는 걸 좀 놓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프로덕티비티를 올리기 위해서 표준 구현 가이드를 고도화하고 정착시킬 거예요. 그리고 구조화된 로그 수집 체계도 만들 거고 개발자 포탈 같은 것도 좀 만들 생각입니다. 개발자 포탈은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요. 그 중에서 이제 시간 관계상 표준 구현 가이드 고도화만 그 정착 요것만 좀 얘기할 건데 이건 되게 단순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지금 엔지니어링 구성원이 73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코드를 타이핑을 하고 그 컴파일해서 빌드하고 배포하는 개발자가 60명이 넘어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제각각의 스타일대로 서비스를 구현한다 치고,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우리 지금 스프링만 26개 정도 되거든요. 프로젝트마다 개발 방식이랑 구현 원칙이 다 달라요. 심지어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서도 클래스명이나 뭐 구간별로 구현 원칙이 달라요. 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쵸.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표준 구현 가이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팀의 생산성을 위해서 지켜줘야 되는 건 도메인을 어떻게 표현할지, 패키지의 구조는 어떻게 될지, 의존 관계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 뭐 네이밍 같은 거, 또 이제 뭐 DIP 뭔가 구체화된 그 의미와 추상화된 의미의 그 의존 관계를 역전시키는 거. 그 이제 표준 구현 가이드 지키는 거는 본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특정 프로젝트를 구현하면은 보통 이 프로젝트의 어떤 요구사항이 생기거나 변경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냐면 커밋한 사람 찾아요. 이거 누가 짰어요, 이거. 그럼 이제 보통 다른 일 하다가 이거 잡다 보면은 자기가 구현한 걸 까먹습니다. 보통 잘 짜여진 코드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 인간 이거 누가 짠 거 까보면 내가 짰네. 뭐지?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 구현 가이드 지키는 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한데, 그럼 이제 표준 구현 가이드를 세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되게 강조하는 건 저는 가독성이라고 보고 있긴 해요. 이거 업데이트가 안 됐구나. 사실은 그 코드의 쓰기 작업은 20% 정도밖에 안 돼,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거 이론으로도 있는데 작성된 코드를 읽고서 분석하고서 한 줄 코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읽기 작업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독성에 좀 더 투자하는 게 그 리소스 대비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코드는 읽기 쉬워야 되고요. 처음 보는 개발자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개발자가 아니라 PM이나 PD나 DA 같은 그런 개발이 아닌 제품 구성원분들도 코드를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코딩을 잘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돌발 퀴즈 한번 해볼게요. 되게, 항상 내가 이거 되게 재밌는 코드인데, 커피 쿠폰 있죠? 한 장 드릴게요. 이 코드를 읽고 한번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이거 되게 웃긴 코드예요. 뭐냐면, 봐봐요. 리스트를 스트림으로 빼가지고, 그 외부에서 주입된 그 보라색 밸류 값이 그 리스트에 있는 값과 일치하는 게 있는지를 찾아서 그 개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true. 제가 이거 코드 보고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리팩토링 했거든요. 이걸로 끝나요, 그냥.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거든요, 제가. 이거 되게 많아요, 이런 거 생각보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거. 그죠? 근데 이제 방금 이렇게 우리가 코딩을 하면은 읽으면서 해석을 하게 돼. 이게 뭘까? 물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순하면 이거잖아요. 최대한 좀 가독성을 높게 가져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오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표준 구현을 강제하면 개발자의 창의성이 좀 제한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이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너무 뭔가 그 개발에 대한 원칙을 강하게 푸시하면은 이 개발자들의 창의성을 막는 거 아닐까? 근데 이거는 창의성이랑 좀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긴 했어요. 과거에 그 구글 엔지니어는 이렇게 일한다 책으로도 좀 읽어보고 제 스스로도 결론을 내린 게, 정말 그 잘하는 개발자들, 창의성이 좋은 개발자들은 뭔가 이런 귀찮은 것들, 뭐 탭으로 네 칸을 스페이스 네 칸, 그 탭 한 칸 거 유명하잖아요. 지들끼리 싸우는 거. 전 크게 관심 없거든요. 근데 뭐든 좋아해요. 정해지기만 하면 돼. 이제 뭐 네이밍을 짓거나 패키징을 하거나 요런 그 형식적인 것들이 정해진다면 그 안에서 비즈니스 개발과 고객 가치를 위해 내가 시도할 수 있는 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확보되기를 바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좀 그 지엽적인 거나 뭐 코드 컨벤션에서 시간을 쓰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런 표준 구현 가이드가 지금은 백엔드에만 있지만 좀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프론트엔드와 안드로이드, iOS에서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24년의 생산성 일감으로 좀 잡아놓긴 했어요. 두 번째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수록 품질 높은 코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저는 오해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물론 극단적으로 말도 안 되는 시간을 주고 대량의 그 요구사항을 품질 높은 코드로 짜라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거 말고 뭔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고 해서 막 코드가 잘 짜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에는 뭔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적당히 추상화하고 설계한 이후에 뭔가 좀 그림이 그려졌으면 그때는 그냥 타이핑을 하는 거, 코딩을 하는 거는 있는 생각을 그대로 옮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흡사, 그냥 글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코드 구현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계속 올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코드 구현 역량은 모든 엔지니어의 기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채용을 할 때에도 과제 전형을 어떻게든 좀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코드 구현 역량이 떨어지면은 아무리 설계단에서 추상화를 잘하고 이러더라도 그게 좀 저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못된 추상화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좀 코드를 좀 많이 짜야 된다. 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랩업을 하면은 좀 크게 세 가지를 이제 앞으로 가져갈 건데 임팩트, 릴라이어빌리티, 프로덕티비티. 임팩트는 고객 가치를 위해서 EDA, 실시간 이벤트, 실시간 추천 엔진을 시도할 거고요. 안정성, 데이터베이스 분리와 카나리 배포를 적용할 거고 그 프로덕티비티, 팀 생산성, 표준 고용 가이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서 팀의 생산성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빠르고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네, 오늘의 발표 마지막이고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질문만 던지고 나중에 슬랙으로 장문의 글을 써서 답을 드릴게요. 제 생각을. 하드 코딩은 과연 나쁜 것일까? 그죠? 하드 코딩은 과연 나쁜 것일까를 임팩트와 릴라이어빌리티와 프로덕티비티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빨리 끝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